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회소곡 김종직 회소곡 회소곡이여 회소곡 회소곡이여 서풍 취광정 가을바람 넓은 뜰에 불어오고 월명 만화옥 달은 밝아 넓고 화려한 집에 가득 차네. 왕희 앞좌 이소거 왕녀들은 상좌를 차지하고 물레질을 관장하고 육부 아녀 다여족 여섯 고을 여자들은 떨기처럼 모여드네. 이광기영 아광공 너희 광주린 가득 차고 우리 광주린 비어있네. 시주 야유 가상축 술 빚으며 놀려대며 노래하며 서로 쫓네. 일부탄 천실권 한 안악이 노래하니 천 안악이 힘을 받네. 좌령 사해 동저유 앉은 자리에서 명을 내리니 온 나라가 길쌈바람. 갑의 종실 규중의 갑의 명절이 비록 규중법도 이렇지만 유승파라 쟁학학 영차 다투는 줄다리기보다 낫구나. 조선시대 김종직이 지은 회소곡입니다. 원래 회소곡은 신라시대 때 민간에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유래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김종직이 삼국사기를 참고로 다시 지은 노래가 바로 앞에서 소개한 회소곡입니다. 이 회소곡의 내용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언제든지 오늘같이만 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언제든지 오늘같이만 하여라.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추석 한가위만 되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회소곡 때문입니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두에게 넉넉한 그 한가위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추석 연휴에 소개할 작품은 이청준 작가의 서편제입니다. 이청준 작가는 1939년에 출생해서 지난 2008년 7월 31일 우리 곁을 떠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죠. 1965년 퇴원으로 4상계 신인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돼서 문단에 데뷔했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병신과 머저리로 제12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매자비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또 이어도로 한국창작문학상, 잔인한 도시로는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날개의 집으로 제1회 21세기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대표작도 정말 많아서 이 중에 몇 작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신과 머저리 별을 보여드립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매자비,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눈길, 황홀한 실종, 축제, 잔인한 도시, 선악동 나그네, 세워나무, 시간의 문 등
아주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서편제와 축제는 임권택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 서편제는 이청준 작가의 소설집 남두사람에 실려있는 서편제와 소리의 빛 이렇게 두 작품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서편제 원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청준 작가의 서편제 함께 하겠습니다. 서편제 이청준 여인은 초저녁부터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줄창 소리를 뽑아대고 사내는 그 여인의 소리로 하여 끊임없이 어떤 예감 같은 것을 견디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북장단을 잡고 있었다. 소리를 쉬지 않는 여인이나 묵묵히 장단가락만 잡고 있는 사내나 양쪽 다 이마에 힘든 땀방울이 솟고 있었다. 전라도 보성읍 밖의 한 한적한 길목 주막 왼쪽으로는 멀리 읍내 마을들을 내려다보면서 오른쪽으로는 해묵은 묘지들이 길가까지 바싹바싹 다가앉은 가파른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 사이를 뚫어 나가고 있는 한적한 고갯길목을 인간 사람들은 흔히 소리째라 말하였다. 그리고 그 소리째 공동묘지 길의 초입기에 조개 껍질을 엎어놓은 듯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앉아 있는 한 작은 초가 주막을 사람들은 또 너나 없이 소리째 주막이라 말하였다. 이 소리째와 소리째 주막에는 또 다른 내력이 있었다. 이 집이 소리째 주막인 것 같은데.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유, 어서 오시쇼. 하룻밤 묵어 갈 건데 빈방 있어? 이따 마다요. 먼 길 오셨는갑서? 싸게 들어오시쇼. 그럼 저녁부터 드셔야지라. 저녁보단 술이나 마시게 해주시오. 그야 당연지사. 주막에 와서 술 안 자시면 섭하지라. 그러고 듣자하니 소리를 잘... 소리를 잘하기는 그냥 흉내만 쪼까내는 펜이요. 자네 소리 좀 듣게 해주게. 조금만 기다리시쇼. 나가 후딱 술상 차려올 틴께로. 소리... 그래, 아버지, 동생, 소리. 그는 애초부터 그저 우연히 발길에 닿아와서 이 주막을 찾아든 사람이 아니었다. 주막집에는 과연 심상치 않은 여인의 소리가 있었다. 때는 바야 흐르 5월이라. 장포 비녀 연지 찍고 붉은 댕기 휘날리는 단어 같다. 좋다. 백화는 만발하고 청아한 새소리 광안루에 극하게 메아리칩니다요. 하야 이곳에서 사또자제 이몽룡과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의 아리따운 사랑이 펼쳐지는디. 사내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견딜 수 없는 어떤 예감 속으로 깊숙이 휘몰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방 안에 술상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는 거의 술 쪽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소리에만 넋이 팔려 있었다. 자, 목 좀 축이고 나서, 자. 헌디 손님은 왜 술을 안 드시오? 술보단 소리가 더 좋아 이러지. 이번엔 좀 더 구슬픈 부분을 불러주게. 그러지요. 이보시오. 영안절벽 높은 바우 파란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조 푸른 남기에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저럭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줘.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 꼭방의 잔자래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 꼭방의 잔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아이고 고생하셨네. 한 잔 더 하겠네. 자. 이러다가 진짜 취하겠어. 저기 말이요. 저기. 뭔 말을 하다 마시오. 뒷간에 갔다가 덜 떼끈 것맨 키로. 아니, 자네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곳에다 자네 소리를 묻고 살았는가? 야? 언제부터 이곳에다 자네 소리를 묻고 살아왔는가 말일세. 이야. 아니지라. 뭐가 아니라는 겐가? 그렇다면 혹이 소리째 주막의 사연은 자네가 첫 번째 임자가 아니더란 말인가? 자네보다 먼저 여기에서 소리를 하던 사람이 있었나? 야,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네보다 먼저 이곳에서 소리를 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야, 그라요. 이 고개나 주막 이름은 제 소리 따위에 생긴 게 아니지요. 진짜 소리를 하시던 분이 계셨지라. 그 사람이 누군가? 자네보다 먼저 소리를 하던 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일세. 무덤의 주인이었지요. 무덤이라니. 이 언덕 위에 묻혀있는 소리의 무덤 말씀이요. 아따, 소리째도 알고 소리째 주막까지 알고 계시는 양반이 소리 무덤 얘기를 안즉 모르고 계셨던 모양인갑소. 모르는 얘길세. 저 두쪽 언덕 위에 그분의 무덤이 있어. 소리만 허다 돌아가셨길래 소리를 함께 묻어드린 그분의 무덤이 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소리째나 소리째 주막은 그분의 무덤을 두고 생긴 말이지라. 소리째나 소리째 주막이 그 사람 때문에 생겼다니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해보시게. 그럽시다. 밤도 기나긴데 소리째 사연 시작해 보입시다. 그러니까 말이요. 1956년인가 7년인가 난리가 나고 몇 년 뒤의 일이라고 합디다. 그때도 가을이었는데 말씀이요. 다그쳐대는 사내의 추궁을 피할 수가 없어진 듯 아득한 탄식기 같은 것이 서린 목소리로 털어놓은 여인의 이야기는 대략
이런 것이었다. (6.25) 전화로 뒤숭숭해진 마을 인심이 조금씩 가라앉아가고 있던 1956년인가 7년 무렵의 어느 해 가을, 여인이 아직 잔심부름꾼 노릇으로 끼니를 벌고 있던 읍내 마을의 한 대갓집 사랑치에 이상한 식객 두 사람이 들게 되었다. 환갑 진갑 다 지낸 그 댁의 어른이 우연히 마을 나들이를 나갔다 데리고 들어온 소리꾼 부녀였다. 아비나 딸아이나 진배 없이 소리들을 잘했지만 소리를 하는 것은 대개 딸아이 쪽이었고 그녀의 아비 쪽은 북장단을 잡는 쪽이었다. 부녀는 그 가을 한철을 하염없이 소리만 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새 겨울이 닥쳐오고 겨울철 찬바람에 병새가 닥치기 시작했던지 가을철부터 심심치 않게 늘어가던 그 아비 쪽의 기침 소리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발작기로 변해갔다. 아버지. 어여 가서 주인 어른 좀 모시고 와. 어서. 아버지, 지금 나가기 싫어요. 나가야 형. 아이고, 왜 그러는겨? 아유,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는 거요? 어디 아픈가? 아유, 의원을 불러와야 쓰겄네. 아닙니다, 어르신. 전 나가야 합니다. 그 몸을 해가지고 왜 자꾸 나간다는 거요? 아닙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해요. 아비는 웬일인지 한사코 그만 어른의 집을 나가겠노라 이상스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고집을 말리다 못한 주인 어른이 마침내는 노인의 뜻을 알아차린 듯 찬바람 휘몰아치는 겨울 거리 밖으로 두 부녀를 내보내고 말았다. 이윽고 들려온 소문이 그날 한나절 방황 끝에 두 부녀가 찾아든 곳이 그 공동묘지길 아래 버려진 헛간 같은 빈집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이 들어 거동이 어려워진 늙은 아비는 식음을 전폐한 채 밤만 되면 소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을 전해 들은 주인 어른이 그때의 그 심부름꾼 계집이던 여인에게 다시 양식거리를 그곳까지 이어보내곤 했다. 야, 지가 쥐노른 댁 시키는 대로 양식거리를 날랐습지요. 정말 소문대로 아빈 소리만 하고 있던가. 야, 그럽디다. 소문대로였어라. 헌디 그 소리가 어찌나 안쓰러운지 마을 사람들까정 눈물을 흘릴 정도였지요.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치고요 깃두람이 슬피우니 여인이 심부름을 나가보면 모든 게 소문대로였다. 고개 아랫마을 사람들은 밤만 되면 아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고갯길 주변에 공동묘지가 생긴 이래로 어느 때보다도 깊은 통한과 허망스러움이 깃든 소리라 했다.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녀를 두고 까닭없는 한숨소리들을 삼키며 자신들의 세상살이까지를 덧없어 할 뿐이었다. 그럭저럭 그해 겨울도 다해가던 음력 세목기의 어느 날 밤이었다. 에헤야 디야 에헤야 에헤 두견이 울음운다 두둥가 실실 너 불러아 너는 죽어 만첩청산의 고들을 그날은 마침 가는 해를 파묻어 보내듯 온 고을 가득하게 밤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 새벽녘에 아비는 드디어 이승에서의 마지막 소리를 하고 나서 그 길로 그만 피를 토하며 가쁜 숨을 거두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다음 날 저녁 무렵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 어른의 심부름을 받고 여인이 다시 부녀의 오두막으로 갔을 때는 제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미 공동묘지 길목 위의 한 구석에 소리꾼아비의 육신을 파묻고 돌아오던 참이더라는 것이었다. 한데 또 하나 알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아비가 죽고 난 뒤에 계집아이의 고집이었다. 어르신, 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디. 너 혼자 어떻게 살겠다는 거요? 우리 집에 가자. 어? 아니어라, 어르신. 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구만요. 이 녀석 고집하고는 소리만 지 아비를 닮았는 줄 알았는데 고집 부리는 것도 꼭 닮았구먼. 계집아이는 어른의 말을 따르기는커녕 나중에는 그 죽은 아비의 소리까지 그녀가 다시 대신하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주인 어른이 이번에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어린 계집아이 혼자 지키고 앉아있는 오두막으로 당신네 잔심부름꾼 계집아이를 함께 가 지내게 했고 게다가 또 술청지기 사내까지 한 사람을 덧붙여서 자그마한 술주막을 내게 해주더라 했다. 그래서 소리째 주막이 생겼지라. 그랬구나. 그랬어.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그 계집아이가 접니다요. 짐작했네. 한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을 귀가 있을 턱은 없었지만서도 지 역시도 그 여자나 여자의 소리에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끌려서라. 그래서 어르신이 주막에 가라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주막으로 옮겼지요. 그러니까 자넨 주막에서 그 딸한테 소리를 배웠구만. 이야, 그 딸은 그때부터 몇 년간은 주막을 찾아든 사람들 앞에서 정성을 다해 소리를 했어. 그러고 손님이 없는 날 같은 때는 쥐한테까지 그 소리를 배워주느라 밤이 깊은 줄을 몰랐단게요. 그런 세월을 꼬박 3년이나 지냈다. 그런데 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이 떠났어라. 하지만 진 그걸 원망하거나 이것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라.
이래봬도 지금은 쥐가 그 노인네의 소리를 받고 있는 덕이니까요. 언젠가는 한 번쯤 당신의 핏줄이 이곳을 다시 스쳐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당신의 소리 덕으로 끼니를 빌어먹고 살아가는 것도 지한테는 큰 은혜지라. 사내는 아직도 뭔가 자꾸 이야기의 뒤끝이 미진한 얼굴이었다. 사내는 그때 과연 몸을 불태울 듯이 뜨거운 어떤 태양의 불볕을 견디고 있었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머리 위에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뜨거운 여름 햇덩이가 하나 있었다. 파도 비늘 반짝이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가 언덕밭의 한 모퉁이. 그 언덕밭 한 모퉁이에는 누군가 주인을 알 수 없는 해묵은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고, 소녀는 언제나 그 무덤가 잔디밭에 허리 곱비가 메어져 지내고 있었다. 동백나무 숲가로 뻗어나온 그 길다란 언덕밭은 소년의 죽은 아비가 그의 젊은 아낙에게 남기고 간 거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소년의 어미는 해마다 그 밭되기 농사를 거두는 일 한 가지로 여름 한철을 고스란히 넘겨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자 용궁에 들어갈지 팔선역 유자매고 용진시위허요 정합던. 하루는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떼기밭가로 해서 뒷산을 넘어가는 고갯길 근처에서 이상스런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것은 이날 처음으로 그 산고개를 넘어 마을로 들어오던 어떤 낯선 노래꾼의 소리였다. 어쨌거나 그날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노랫소리는 진종일 해가 지나도록 숲속을 흘러나왔고, 그러자 한 가지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밭고랑만 들어서면 우우 노랫소리도 같고 울음소리도 같던 어미의 그 이상스런 웅얼거림이 이날따라 그 산소리의 화답이라도 보내듯 더욱더 분명하고 극성스럽게 떠돌아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산봉우리 산기슭을 엎어 내려오기 시작하자 진종일 녹음 속에만 숨어있던 노랫소리가 비로소 뱀처럼 은밀스럽게 산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선 그 뱀이 먹이를 덮치듯이 아직도 가물가물 밭고랑 사이를 떠돌던 소년의 어미를 후닥닥 덮쳐버린 것이었다. 취역정등 바사 부사구리고 사투리 노력을. 이보게, 왜 내외를 하는가? 왜 이러신데요? 하루를 쌓아도 인연은 인연인 거요. 애가 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날의 소리는 아주 소년의 마을로 들어와 집 문간방에 둥지를 틀고 살게 되었으며, 동네 안에 둥지를 틀고 들어앉게 된 소리의 남자는 날만 밝으면 언제나 그 언덕밭 뒷산의 녹음 속으로 숨어들어가 진종일 지겹도록 산울림만 지어내곤 하였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미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폭통 끝에 흡사 빗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계집아의 형상을 하나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영영 그만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살인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왜 그러시오, 손님? 어디 편찮으신갑소? 그래, 그 여잔... 소리하는 딸 말이여라? 그래, 그 여잔 한 번 여길 떠나고 나선 그걸로 그만 소식이 아주 끊기고 말았는가? 야, 그리였소. 소식이 아주 끊겼다면 자넨 그래 짐작조차 가는 곳이 없었던가? 그때 그 여자가 여길 떠나면서 어느 쪽으로 갔음직하다고 짐작조차 떠오르는 데가 없었던가 말일세. 손님께서 왜 그게 궁금한지 모르겠소만 어디 그런 짐작 닿을 만한 곳이나 있었겠어라. 가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 부녀가 어디서부터 이 고을로 흘러들었는지, 전부터 지내던 곳은 어딘지 얘기 들은 일이 있었을 게 아닌가? 아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해놓고 몸을 닫는 일이 있었겠소. 그저 남도 일대를 쉴 새 없이 두루 떠돌아 다녔다고 하더만요. 소리를 하던 부녀간 외에 따로 친척 같은 것도 없고 그 여자한테 무슨 동기간 비슷한 것이라도 말일세. 뭐 행여 또 그런 핏줄 같은 것이 한 사람쯤 있었다고 해도 앞을 못 보는 그 여자 처지에 떳떳이 얼굴을 내밀고 찾아 나설 행편도 못 되었지라. 장님, 아니 그 여자 그럼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단 말인가? 어찌 그리 됐다고 하든가, 어? 그 여자 태생부터가 장님으로 난 여자 아니었을 거 아닌가 말일세. 가만, 어디 지가 그 여자 태생부터 장님 아니었단 얘기를 했던가요? 그래, 어떻게 돼서 눈을 잃게 되었다든가, 어? 사연을 들은 것이 있었으면 들은 대로 얘기를 좀 털어놔보게, 어? 아이고, 이 손님 참말로 왜 이러신디야. 좀 빨리 좀 얘기해보게, 어? 그 딸은 왜 눈을 잃었다든가? 지도 상세한 내력까지는 잘 모르지만요. 딸아이 눈을 잃게 한 사람이 바로 바로 뭔가? 바로 그 애비가 그랬다고 하더만요. 애비가 딸의 눈을? 야, 지는 안죽도 못 믿겠어라. 그 딸이 그러는디. 그럼 그 얘기를 딸한테 들었단 말인가? 야, 그 소리꾼의 딸이 한즉 10살도 채 못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였어라. 그랬는데? 잠을 깨고 일어나 본께로 얼굴이 숯불이라도 들이부은 것 맨기로 두 눈알이 활활 타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사람들 이야기로는 딸의 애비가 잠든 자식 눈 속에다가 청강수를 몰래 찍어 넣은 것이라고 하대요. 아버지가. 뭐 지는 안직도 못 믿겠어라. 헌디 그 야구는 대가댁에서 심부름 할 때부터 들었던 야구라서요. 뭐 눈을 멀게 하면 눈으로 뻗칠 사람의 연기가 귀와 목청 쪽으로 옮겨가서 눈빛 대신에 사람의 목청 소리가 비장해진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니,
왜 그러시오, 손님? 아니요. 그 딸이 불쌍해서. 야, 불쌍하지라. 헌데 손님은 어째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야구에까지 흥미가 많으시오? 가만히 본게 아까부터 손님은 지 소리보다도 외려 그 여자 이야기 쪽에 정신이 더 팔리고 계신 듯해 보이시네요. 혹 손님한테도 무슨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시오? 아니요. 사연 무슨 사연. 저 술 좀 더 가져오시오. 사내는 이제 그의 오랜 예감이 비로소 어떤 분명한 사실에 다다르고 있는 듯 얼굴빛이나 몸짓들이 부쩍 더 사나워지고 있었다. 사나워진 그의 얼굴 한 구석엔 내력을 알 수 없는 어떤 기분 나쁜 살기의 빛깔마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다. 여인이 이윽고 사내를 유인하듯 천천히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공연이 거북해진 방안 분위기를 소리로나 누겨보고 싶은 여인의 심사인 듯했다. 지그시 눈을 내리감은 사내의 장단가락이 졸리운 듯 이따금씩 여인을 급하게 뒤쫓곤 했다. 사내는 이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그 어릴 적의 이글거리는 태양볕을 머리 위에 뜨겁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비 아닌 아비가 되어버린 옛날 사내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사람들 만나면 구슬프게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왜 대답을 안 해요? 야, 밥 좀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내는 채 철도 들지 않은 계집아이와 소년을 앞세우고 고울고울 소리를 팔며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항상 그의 어린 것에게도 소리를 시키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어린 녀석은 그저 마지못해 소리를 흉내내는 신용을 해보일 뿐 정작으로 그것을 익히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사내는 마침내 녀석을 단념하고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계집아이 쪽에 소리를 배워주기 시작했다. 계집아이에겐 소리를 시키고 사내 녀석에겐 북장단을 치게 했다. 체간이 좀 뻗친 탓이었을까? 계집아이 쪽은 신통하게도 소리를 잘 흉내냈고 목청도 제법 들을만 했다. 제 의식입니다. 소리를 제법 합니다요. 뭐요? 어서 해봐. 예, 아버지. 해당화 한 송이 와지지직 끈끈하다. 우리님 머리 위에다 꽂아놔 주세. 사내는 끝내 나 어린 오니 소리꾼을 만들기가 소원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린 사내 녀석은 끝내 아비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사내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나이 먹은 사내와 사내의 소리를 죽이고 말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어미를 죽인 것이 바로 사내의 소리였다. 언젠가는 또 사내가 자기를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녀석을 떨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배 위에다 돌을 떨어뜨리면
죽고 말 것이오. 손에 힘만 빼면 돼. 죽일 거요.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요? 야! 야! 난 이제 죽었다. 한데 그는 더 이상 녀석을 나무라지도 않았고 돌멩이의 사연을 물어오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그 조용한 한마디뿐 녀석의 심중을 유인하듯 다시 또 고개를 돌려 잠이 든 신용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작자는 처음부터 녀석의 마음속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한데도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토록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줄 수가 있었는지. 그 점은 이날 이때까지도 해답을 풀어낼 수 없는 기이한 수수께끼였다.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던 거요. 녀석은 마침내 끌어안은 돌멩이를 버리고 나서 용변이라도 보러 가듯 스적스적 산길가 숲속으로 들어가선 그 길로 영영 두 사람 앞에 모습을 감춰버리고 만 것이었다. 지칭하여 모아다니. 그날 이후로 그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소리를 만나기만 하면 그때의 그 사내의 소리를 다시 듣곤 했다. 이날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이날 밤도 그는 어느새 안타깝게 그를 찾아 헤매는 사내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버릇처럼 어디론가 그것에서 멀어지려고 숨이 차도록 다급한 발길을 끝없이 재촉해가고 있었다. 괜찮으시오, 손님? 그래. 그 여자는 그럼 자기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를 어떻게 말하든가?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라. 애비를 원맹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랬어. 더구나 소리를 좀 헌다 안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외려 당연하고 장언일처럼 여기고들 있었으니까요. 뭐? 목청도 목청이지만 좋은 소리를 갖고자 하면 소리를 지니는 사람 가심에다 말 못할 한을 심어줘야 한다는 말도 하더만요. 그래서 그 한을 심어주려고 아비가 자식 눈을 빼앗았단 말인가?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랬단게요. 아니지. 아닐 글쎄. 사람의 한이란 것이 그렇게 심어주려고 해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글쎄. 사람의 한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긴 세월 동안 먼지처럼 쌓여 생기는 것이라네. 어떤 사람들한테 사는 것이 바로 하늘 쌓는 일이고 하늘 쌓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되듯이 말이네. 이야. 그보다도 이제 고인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서도 너희는 아마 그 여자의 소리보다 자식년이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해두고 싶은 생각이 앞섰는지도 모르는 일일 거네. 사내는 이제 그 여인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아직도 한참이나 깊은 상념 속을 헤매듯이 아득하고 몽롱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여자가 지 아비를 용서한 건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지. 아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여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건 바로 원한이지 소리를 위한 한은 될 수가 없었을 거 아닌가. 아비를 용서했길래 그 여자에겐 비로소 한이 더 깊었을 것이고. 근데 손님께서는 인자 그 여자가 장님이 되어버린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그 누이를 찾아 헤매댕기실 참이신가요? 여인의 그 갑작스런 발설에도 사내는 무얼 좀 새삼스럽게 놀라워하는 기색 같은 것이 전혀 안 보였다. 그저 여망이 있다면 멀리서나마 그 여자 소리라도 한번 만나게 되었으면 싶네만, 글쎄 언제 그런 날이 있었는지. 아마 그 여자 어렸을 때 소리장단을 부축해준 북치잡이 어린 오래비가 한 분 계셨더라는데. 손님, 지가 여태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간요. 네, 이청준 작가의 서편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빠는 안 못 보는 소리꾼 여동생을 찾으러 갔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다 버렸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여운이 남는다면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추석 때는 원래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잖아요. 네, 한가위의 보름달이 세상 구석구석 달동네든 섬마을이든 세상 구석구석 아픈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이청준 작가의 서편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